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검사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검사 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계측관리 체계의 정비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계측관리라 그러면 이제 검사 설비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는 건데, 검사 설비를 잘하는 분은 품질까지 잘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제품의 품질을 올린다든지, 검사 업무를 효율화한다든지,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용 소비를 합리화하는 것은 그건 표준화가 목적이지, 계측 정비의 정비는 직접적으로는 관계없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넌센스 퀴즈네요. 직접 관계가 없어서 사용 소비의 합리화. 그 공장 문제지. 이거는 바깥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잘 틀리죠. 3번, 계측의 목적에 의한 분류 중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목적으로 측정 평가하기 위한 계측의 범주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 계측이 지금 현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이건 진짜 넌센스 퀴즈예요. 이거 환장하겠는 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재 에너지를 계측한다. 생산 능률을 계측한다. 환경 조건을 계측한다. 이거는 관리 부분에서도 하는 건데, 연구 실험선에서 계측하는 것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관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기죠? 정말 웃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무지하게 많이 잘 나와요. 5번, 사내 계측 관리의 전개 방법 중에서 자주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주관리 방식은 본인들이 현장 작업자들이 스스로 하는 걸 얘기해요. 사무국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 부서에서 하게 되면 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대신에 전문 계측기에 대한 다루는 기술은 발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전문 기기를 다 개인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집중관리를 하면 축적이 향상이 되거든요. 집중관리가 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재는 이건 맞아요. 자주관리니까. 계측기술의 축적 전개가 안 이루어지죠. 이건 집중관리예요. 답은 3번이죠. 대신 이제 집중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계측기 담당자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측기 담당자가 볼 때는 그건 이거면 대충 하면 되잖아.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반대로 어렵죠. 그래서 일종의 자주관리는 저거하고 같아요. 뭐 분산구매하고 비슷합니다. 생산관리에서.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장의 담당자들이 하느냐 아니면 계측과의 담당자가 하느냐. 왜 틀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관리 방법, 실시 방법의 담당자, 부서 간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 무슨 검사 장비를 둔다든지, 그러니까 검교정 장비를 둬라, 기록 일지를 남겨라, 그 다음에 사용했을 때의 0점을 기록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준화가 돼서 장부 관리를 하고, 실제로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계측기 일상 관리죠. 7번, 계측기 관리에 있어서 계측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측기의 신뢰성을 확보시키려고 국가가 강제화해놨죠. 교정. 그래서 모든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측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계측기는 1년, 2년, 3년 단위로 계측기 종류에 따라서 검교정을 반드시 수행하게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년, 2년, 1년, 벌과금이 2가지 종류,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벌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8번, 계측기의 사용에 있어서 오차의 직접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오차가 뭐냐? 계측기의 오차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게이지 아래 나라고는 틀려요. 그건 측정 오차고 이건 계측기의 오차를 얘기합니다. 계측기 오차는 보통 개인 오차, 계통 오차, 우연 오차, 환경 오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오차는 이제 사람에 따른 오차고요.
개통오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거죠. 우연오차는 관리할 수 없는 오차. 환경오차는 환경 영향에 따른 거. 그 다음에 방법오차가 있겠죠. 측정 방법에 따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기기에 관한 오차가 있고요. 포엠 중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계측 교본이 있는데 방법에 관한 오차가 가장 크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얘기라서.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법에 따른 차이로 되어 있고요. 환경 변화에 따른 오차는 환경 오차에 들어가고요. 측정기, 측정물, 환경 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측정자가 보전을 못한다. 우연 오차입니다. 관리할 수 없는 걸 얘기하죠. 계측 및 계측기의 변화에서 오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되니까 이거는 계통 오차가 되거나 또는 기기 오차가 되는데 이건 계측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계통 오차가 된다고 봐야겠죠. 시계열 변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측정 오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개인 오차, 계통 오차, 우연 오차. 금방 설명한 거죠. 이상 오차라는 건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11번. 기준 치수로 되어 있는 표준 편차 제품을 측정 기기로 비교하여 지침이 지시하는 눈금의 차이, 비교해서 눈금 차이를 구하는 것은 기준 치수가 있는 거랑 비교한다 그랬죠? 저것이 얼마니까 여기는 비례해서 얼마다. 이건 비교 측정입니다. 측정은 세 가지가 있죠. 비교 측정, 직접 측정, 간접 측정. 그래서 직접 측정은 직접 계측기를 하다 들이대는 거예요. 간접 측정은 기하학적으로 측정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직접 접촉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기준치수라고 되어 있죠. 비교 측정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 같은 경우는 이건 사인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까지 나오지 않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3번. 목적하는 모집단의 참값과 측정 데이터의 차. 이게 참값이 m이잖아요. m이고 측정 데이터는 x잖아요. 그럼 m하고 x의 차이가 뭐예요? 오차죠. 이거 당연히 통계학 문제가 나왔네요. 샘플링 검사, 통계학, 품질위원도 나오죠. 같은 문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요. 측정 오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차와 치우침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당연히 나오죠. 측정 오차의 정밀도. 이제 정밀도는 3포인 거 아시겠죠? 3포가 아닌 게 뭐냐? 여기서 3포가 아닌 것은 최빈수죠? 탁 보면 알겠죠, 이거는? 보면 아주 간단하게. 갑자기 통계학 문제가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계측기 오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나옵니다. 17번. 이번에는 국제단위계 문제입니다. 17번. 국제단위계에서 기본 단위로 틀린 것은 물질량, 몰이라고 그랬죠? 전류, 암페아, 광도, 칸델라, 연력학적 온도, 켈빈도죠?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MKS가 빠졌죠. 길이는 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시간은 세크인데요. SEC는 틀려요. S로 표기합니다. 19번. 계량의 기본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량의 기본 단위는 미터로 한다. MKS 길이는 맞죠. 물질의 계량 단위는 뭘로 한다. 광도의 계량 단위는 칸델라다. 평면각은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이건 유도 단위가 들어가죠. 라디안인 건 맞는데요. 유도 단위로 들어갑니다. 12번까지는 계측기에 관한 문제고요. 13번에서 16번까지는 오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7번에서 20번까지는 측정 단위에 관한 문제고 21번부터는 MSA와 게이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형태가 더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측정 시스템의 변동은 아까 계측기의 변동하고 다릅니다. 측정 시스템의 변동은 5가지인데요. 재현성, 반복성, 직전성, 랜덤성, 편의. 랜덤성이란 건 없고요. 아예.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죠. 평의는 정확성. 2차 시험에 이 5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 5개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현성, 반복성, 직선성, 안정성, 편의. 그 다음에 이 재현성과 반복성을 묶어서 게이지 RNI라고 하죠. 시험 문제가
게이지 RNR의 RNR이 뭐냐 이렇게 질문도 하거든요. R은 재현성과 반복성을 표현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 대문자 RR로 쓰는 건데 실전에서는 대문자 RR을 안 써요. 하나는 소문자 R을 씁니다. 그래서 소문자 R, 대문자 R을 쓰는데요. 이유는 실험계획법에서 오차를 이 소문자로 표기하고 요인은 대문자 A로 표기했죠. 반복성이 소문자 R이고요. 재현성이 대문자 R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개념들을 모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문자 RNR로 번역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소문자 R, 대문자 R 그렇게 돼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문자 R은 오차의 E와 같은 역할, 우연변동이죠. 그래서 반복성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3번 측정 시스템 변동의 유형 중에서 반복성을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반복성이니까 이제 사람에 관련되는 건데요. 계측기의 기대 작동 범위 영역에서 편의값의 차. 이거는 이제 선형성입니다. 원래 선형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꼭 이런 건 아닌데 어떠한 형태의 계측기를 뒀어요. 그러면 이 계측기에서 편의값을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값이 나오면 편의값을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연결을 하면 이 기울기가 바로 선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값들의 작동범위 영역에서 편의값들의 차이를 가지고 만든 거. 이것은 이제 선형성이 되고 개별적 차이는 이거는 이제 편의가 되죠. 같은 시료의 동일 특성을 가진 계측기를 이용해서 다른 평가자들에 의해서 구해진 측정값의 평균. 이게 이제 같은 시료의 동일 특성을 같은 측정 계측기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 설비, 자재 방법, 환경 측정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재현성하고 반복성하고 차이가 이건 지금 재현성인데요. 같은 계측기로 같은 자재를 표본을 같은 측정 방법으로 같은 환경 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측정하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요. 게이지 RNR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게 여기 다예요, 다. 측정한 값들의 평균치의 차이의 변동. 이게 지금 다 차이 변동을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도 편의값의 차이의 변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차 뭐 이런 식으로만 나타냈으니까 재현성이죠. 그래서 이건 재현성이고 여기는 뭐냐면 다 똑같아요. 같은 시료, 동일 특성, 같은 측정 계기 이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 둘 다 환경은 안 써놨죠. 여기 또 환경도 동일해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명의 측정자가 동일한 측정자예요. 이건. 본인의 산포, 개인의 산포가 되죠. 이건 개인의 산포고 이거는 개인 간 산포예요. 그래서 이 개인 간 산포라서 이걸 재현성이라고 그러고요. 개인의 산포를 반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성을 표현한 건 이거죠. 같은 마스터 시료 또는 같은 시료의 한 특성에 대해서 장기간 계속 측정을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계열 변동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요. 측정값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장기간 측정이니까 이걸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24번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다음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동일한 마스터 또는 시료에 대해서 하나의 측정 시스템을 사용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단 하나의 특성을 측정해서 얻은 총 측정값의 총 변동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성입니다. 장기간에 걸린 벌청이라는 건 시계열 변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정성이 됩니다. 26번 측정 시스템 평가를 RNR 값으로 할 때 측정 오차에 대한 평가 지침 게이지 RNR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거거든요. 그 RNR 평가는 10%와 30%가 기준인데요. 10% 이내는 OK 합격이에요. 30% 이상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측기를 고쳐야 되고요. 수정을 해야겠죠. 표준을 바꾸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고 10% 이하는 유지 10% 이하는 좋다. 우수한 측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계측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거는 이제 30% 이상입니다. 이건 여긴 의미가 없고요. 30% 초과는 미흡하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고. 10%에서 30%는 이 사이는 이제 판단한다. 상황에 따라서 고칠 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심한다. 이런 얘기죠. 계측의 측정 오차 등을 고려해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조심한다. 10%에서 30%는 그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건 판단 유보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2번이 옳죠. 그래서 이 숫자를 주고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잘 봐두세요. 27번 게이지 R&R 평가 결과 R&R 값이 8.8%다. 10% 이하죠. 좋다. 측정 시스템이 양호하다. 답이 1번이에요. 그냥. 측정 시스템 부적절함으로 이건 30% 이상. 1점 가후, 2점 가후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여기는 게이지 R&R은 뭐 그딴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번에는 규격과 규정 공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공차를 올바르게 정리한 것은 뭐 공차는 뭐 허용차의 차이죠. 최대 허용차가 아니라 최소 허용차 뭐 이런 거죠. 규격의 상한의 차이 맞네요. 기준치와 규격 상한의 차이 이거는 U-M이니까 허용차가 되죠. 상한 허용차 기준치와 규격 하한의 차이 하측 허용차 상측이고 하측이 되죠. 규격과 상한 차이의 2분의 1 이것도 뭐 허용차 관점이죠. 답은 1번이죠. 3번 제품의 겹친 공차를 이용해서 조립이 잘 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볼 수 있는 것은 겹친 공차는 젬세 틈새 이론이에요. 부품의 실제 표준 편차가 도면상의 공차와 합치되어 있는지 여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표준 편차가 공차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 부품의 분산값이 조립품의 규격 공차와 합치되는지 여부. 이거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좀 이 또라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 부품의 분산값이 조립품의 규격 공차와 합치되는 이건 맞는데요. 답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다 이 뜻이거든. 그치, 표준 편차가 규격 공차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거 분산이라 써놓고 나서 오답이라 그러면 이건 뭐 골 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골 아픈 문제인데요. 하여튼 분산값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품의 평균치가 도면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칭수와 같은지 그래야겠죠. 예, 도면과 실제 맞는지 이건 봐야 되는 거고 부품은 랜덤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여부. 랜덤하게 조립을 안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골라 조립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당연히 얘기가 되긴 맞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틀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황당무계하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저희도 그 시험 보고 몰라요. 한참 보고 나서 생각하다가 뭐 아니면 찾아보고 해야 되는 저는 이제 그나마 답지 적혀 있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게 왜 틀렸지? 하고 답이 발표하게 됐으니까 동그라미 치긴 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를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답만 외우고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 나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에서 네 문제는 버린다. 과목당. 객관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5번 각각의 부품 공차가 이럴 때 조립품의 공차가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죠. 분산의 가법성. 코베리언스가 하나도 없잖아. 노 코베리언스죠. 독립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법성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차의 가법성. 자, 그 가법성에 대한 계산입니다. 어떤 조립품은 3개의 부품의 결합으로 조립된다. 이들 중 2개의 부품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고 다른 1개의 부품의 공차는 0.005다. 조립품의 결합 부품의 구조 공차는 얼마냐? 조립 부분의 공차니까 토로런스죠. 토로런스도 똑같이 이거는 이미 학습하신 대로 분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하고 똑같죠. 표준 편차 됐던 자연공차 됐던 똑같은데요. 이유는 시그마는 루트 시그마 1제곱 플러스 시그마 2제곱 플러스 시그마 3제곱이거든요. 근데 토로런스는 3시그마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 3이잖아요. 여기는 3의 제곱, 3의 제곱. 맞잖아. 3의 제곱이니까 빼내면 앞으로 3 나오는 거죠. 약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0.01이고 0.00으로 했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으면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에 붙이면 되는 거죠. 0.01의 제곱 플러스 0.005의 제곱이다. 플러스 0.01의 제곱인데 두 개라 그랬네요. 두 개 곱하기 2. 예, 그러면 0.01호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9번 길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부품 ABC가 있다. 이 세품의 규격이 3.5 플러스 마이너스 0.01, 4.5 플러스 0.03, 5.5 플러스 0.03인데 부품은 다 독립이에요. 볼 것도 없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그립할 경우에 조립품의 규정공차는 얼마냐. 규정공차는 사실은 이게 허용차하고 똑같은 관점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래서 규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앞부분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거란 얘기죠, 뭐. 분산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독립이니까 플러스가 되죠. 역시 A는 0.01의 제곱이고 B는 0.03의 제곱이고 C는 0.05의 제곱이다. 분산의 값없어. 0.05구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일단 얘들은 말이 안 되죠. 일단 얘들은 말이 그냥 표준 편차를 그냥 제일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보다 크고 말이 안 되고 얘는 이거 합쳐 그냥 더해도 얘도 안 되잖아. 자, 이번에는 그림과 같은 조립품에서 이게 그림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겹친 공차가 고려되었을 때 세 부품에 조립된 조립품의 통계적 공차는 이것도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 세 개의 부품이 들어갔으니까 더하든 말든 간에 무조건 분산의 가법성이에요. 0.5, 0.4, 0.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벌써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예. 답이 0.707 같은데요. 보나마나. 예, 0.707이 됩니다. 이렇게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보아도 그냥 보면 바로 찍을 수 있겠는데요. 13번. 그림과 같이 부품 ABC를 선형 조립하였을 때 조립품의 공차는 얼마냐? 단 각 부품은 독립이며 정규분포를 따르고 ABC 각 부정차는 0.05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각각의 지금 그 규정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ABC가 0.0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세 개를 결합했을 때 공차는 얼마냐? 3 곱하기 0.05의 3승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계산 하나만 하나 얘가 답이죠. 0.05보다는 클 것이고 이거 합이 0.15잖아? 이거보다는 루트 10은 훨씬 작아져요. 계산 하나만 하나 3번입니다. 15번 기어 ABC가 선형으로 조립될 때 조립기어의 표준 편차를 표의 데이터에 의해서 구하면 얼마냐? 이게 표준 편차가 나왔네요. 역시 분산의 가법성이에요. 뭐 하여간 많아 다 독립이니까 뭐 이게 독립이 아닌 경우 시험 문제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못 내요. 독립이 아닌 경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분산의 가법성.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답 아니죠, 뭐. 이거 답 아니고 이것도 답이 아니죠. 얘도 답이 아니에요. 최소한 0.04보다는 커야 돼요. 답이 이거 하나 딱 안 찍어도 그냥 바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0.054예요. 왜? 하여튼 얘보다는 커야 돼. 0.04보다는 0.04는 플러스가 됐으니까 0.04를 루트를 씌워도 제곱해가지고 이건 0.04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더했잖아. 0.04는 해야지. 근데 이거 다 더해도 0.09잖아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니까 0.04에 0.09 사이니까 얘밖에 없네요. 계산 하나만. 네, 0.05385. 이것이 약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죠. 네, 약이란 글자는 딱 안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17번. 부품의 끼워 맞춤은 세 가지죠. 억지, 중간, 헐거움. 정밀한 끼워 맞춤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억지는 항상 죬세. 헐거움은 항상 틈새. 중간은 틈새와 젬새가 동시에 나타난다. 19번. 어떤 조립품에 구멍과 축의 치수가 다음표 같을 때 최대 틈새는 얼마냐? 일단 틈새가 최대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구멍이 축보다 크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래야 틈새가 나오죠. 반대면 젬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큰 쪽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 구멍 제일 큰 놈에서 축 제일 작은 놈을 빼면 최대 틈새가 되죠. 뭐. 0.007. 답은 4번. 반면에 그러면 최소 틈새는 이게 최소 틈새예요. 0.30에서 0.30을 빼니까 이게 최소 틈새가 되죠. 그럼 둘 다 틈새죠? 예,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21번. 두 개의 축과 구멍에 대한 수치가 표와 같을 주어졌다. 억지 끼워 맞춤의 최대 젬새와 최소 젬새는 얼마냐? 뭐 억지 끼워 맞춤이라는 얘기는 둘 다 지금 젬새가 나온다는 얘기도 둘 다 젬새가 나왔죠? 예, 어쨌든 간에 최대 젬새는 축의 제일 작은 놈, 큰 놈에서 구멍이 제일 작은 놈을 차이가 최대 젬새가 돼요. 제일 빡빡한 거죠. 마이너스 0.05죠? 마이너스 0.05 최대 젬새는. 그럼 최소 젬새는 반대죠. 뭐 구멍 제일 큰 거에서 축 제일 작은 놈을 빼주면 0.009 이거죠? 예, 답은 3번이네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죠. 이러면 항상 젬새니까. 그러면 당연히 억지 끼워 맞춤이 되죠. 23번. 축의 외경이 49.98에서 50.02이고 구멍의 내경이 50.02에서 50.08일 때 제품에 관한 최소 틈새를 구하면 얼마냐? 최소 틈새니까 잡담간 이거는 뭐야 하면 구멍에서 축을 빼는 건데 구멍이 지금 50.02와 50.08이니까 축은 49.98에서 50.02거든요. 아하, 이게 최소 틈새 0이네요. 0. 여기가 최대 틈새죠. 50.08에서 40, 1이 최대 틈새고요. 이건 이렇게 빼면 0이 되죠. 0.00 이게 최소 틈새인데 이게 넌센스 퀴즈네요. 틈새가 0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틈새라고 할 수도 없고 제곱이라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넌센스 퀴즈에 가까운 문제네요. 자, 어쨌든 간에 답은 2번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헐거운 끼워 맞출까요? 중간 끼워 맞춤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